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위기와 관련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들은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리치고에는 아쉽게도 지금 이제 미국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떤 경제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 바로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 데이터가 좀 아쉬워서 그쪽은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미국 데이터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미국의 이제 부동산 데이터 중에 요즘에 좀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이제 바로 주택 판매 가격 바로 중앙값입니다. 전 무슨 말이죠? 어. 평균값? 평균이랑은 좀 다릅니다. 중앙이란 중앙값이라는 거는 중앙이 위치한 값.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 2, 3, 4, 5, 100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면은 평균은 뭐 한 10 몇 정도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값은 한 3, 4밖에 안 되니까 중앙값은 중간에 위치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균이랑 약간 좀 다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 중앙값이 요게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중앙값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중앙값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최근에 지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2017년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신규 주택의 판매 중앙값이 어떻죠? 계속 지금 우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가야 지금 되나요? 이렇게 지금 요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추세가 지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2017년 이후로는 지금이 가장 저점이에요.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의 중앙값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좀 이상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가격 또 보시면 2017년 10월 달이 가장 높았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별 차이는 없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지금 출렁출렁하면서 비슷하게 지금 이 데이터와 비슷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판매의 어떤 중앙값이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뭔가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약간의 이상 신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요 하나의 지표로 좀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공실률 데이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실률 데이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공실률입니다. 미국 같은 이제 렌탈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위기 때는 이제 렌탈 공실률이 높았고 지금은 렌탈 공실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택 공실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공실률이 2006년서부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경고의 신호가 들어왔었죠. 그럼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주택 공실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률 데이터로 봤을 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지표는 그러네요. 이 지표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이 부동산 매물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높으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지금 정체돼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을 팔려고 내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게 2007년 7월 달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터지기 1년 전쯤에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조금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다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어찌됐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마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좀 더 이상 신호가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주택 가격 지수고요. 네. 보시면 요게 이제 2007년 1, 2분기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2012년
2분기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왔었고 아직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한국의 뭐 한국감정원 시세나 아니면 KB 시세처럼 케이스 실러라고 하는 교수님 아주 저명한 교수님께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 지수들이 크게 이상은 없는데 근데 어떤 지수가 조금 이상이 있냐면 이거 케이스 실러 지수 중에서 10시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대도시 10군데의 지금 주택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정체 중에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지금 거의 천장에서 좀 댕강댕강 하듯이 요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조금 지금 수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출렁출렁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떤 게 이상이 있냐면 총 건설 지출이 조금 이 데이터가 지금 고점을 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네요. 금융위기 전후죠. 보시면 2006년 3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는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다가 2007년 9월 달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총 건설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지출을 안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수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없건 공급이 과잉이 되었건 뭔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건설 시장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지출을 더 이상 늘리질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닥치고 올라갈 때가 이제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미국 경제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2018년에 보시면 이때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 최근에 다시 또 정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이때랑 지금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요때랑. 예, 이때랑 지금 요때랑.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봐도 뭔가 지금 조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물론 아직도 괜찮은 뭐 공실률이나 그다음에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 중에서 뭐 이런 내셔널 이런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신규 주택이나 그다음 기존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은 이미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가 이제 꺾인 게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실러 지수 중에서 대도시 10군데 그 주택 가격 지수도 이미 이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총 건설 지출도 2006년, 7년에 보였던 이런 흐름. 그래서 거의 지금 더 이상 지출이 늘리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무서워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점점 지금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10개 대도시는 지금 이제 과열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도 서울 수도권 쪽은 네. 지금 과열 상태고 지방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걸 데이터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걸 또 어떻게 그런 건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부동산 시장과 한국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한데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미국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서울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한 대략적으로 한 1년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이 먼저 오르면 한국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주택가격지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12년 4월 달에 네. 바닥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여기서부터 1년 반 더 하면 얼마예요? 13년 9월입니다. 13년 9월. 네. 근데 서울이 언제 바닥 찍었냐면 13년 말 14년 초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에 미국의 이런 주요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서울이 따라가는 거죠. 폭락할 때는 똑같이 가고요. 폭락할 때는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제 이때도 보시면 미국은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2007년 4월 그죠? 네. 2007년서부터 이미 이제 조금씩 이상 신호 아주 미세하지만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 5월 6월 달까지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서울의 시장은 IMF 때도 그랬고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진짜 뭐 엄청나게 큰 난리가 나기 바로 뭐 두세 달 전까지도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물론 이 미국 부동산 지표들 가운데서도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도 있고 정상적인 지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 어떤 네, 네. 그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건 우리가 2021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2020년 가을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우리가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어떤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내년 정도쯤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대출이 혹시 많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정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사상 최저 그 저금리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점점 한국도 뭐 0%대까지 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 네. 근데 저 위기가 터지면 네.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옛날 위기 때처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IMF 때의 위기와 금융 위기 때의 위기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IMF 때는 시중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네, 폭등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돈맥 경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나갈 돈은 다 고정비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가 터지면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나가야 되는 돈을 나가지 못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죠? 부도나죠. 부도나죠. 개인들은 또 어떻게 되죠? 파산? 네, 파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써서라도 이거를 메꾸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래서 위기가 터지고 그 위기가 심각하게 되면 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돈을 메꿔서라도 내가 부도를 면하고 파산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시중금리가 IMF 때처럼 이번에 향후 다가오는 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어쨌건 2020년 가을에서 2021년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가.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지 어떤 자산의 하락이 아니라 정말 2008년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자산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2008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어떤 정말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 IMF 때도 뭐 그와 같은 요인이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의 이 그래프상으로 이것은 단지 경기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순환에 의해서 다가오는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저런 시점에서 대외에 엄청난 충격 변수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경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향 국면에 있는데 이게 폭락장세로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도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푹푹 쓰러지고 그러지 않죠. 점차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도 비슷합니다. 이미 이제 경제의 이 두 다리 힘이 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버블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이상 신호들이 어느 순간에 겹치면서 이게 완전 이제 결정타를 매기면서 그러면서 폭락을 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은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실질적인 경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요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파국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중국에서의 어떤 그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유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어떤 요인이 하나 터지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렇죠. 버블이 꺼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나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그렇죠. 나쁜 일 한꺼번에 터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은 수면에 가려져 있던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강한 충격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 화랑인 이유가 물론 유동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네. 경제는.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그런 실적이 미국 GDP에 다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미국의 GDP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대비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네, 그게 이제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그 주식이 상승할 만한 요소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죠. 정말 오버했다. 너무 오버슈팅한 거죠. 네, 그리고 오버슈팅한 지금의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배경에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금을 법인세를 엄청 깎아줬어요 트럼프가. 예,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게 전부 다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이 많이 남아도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 자사주를 엄청 사들이는 거예요. 예, 내 주식을 내 돈으로 사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거죠. 예,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고평가 구간에 지금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 어느 순간 빵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그 트럼프의 그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깎아주면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순환 경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 돈들이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나온 뉴스 보니까 뭐 거의 1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위기의 어떤 도화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고, 그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또 모든 시중의 은행들의 돈은 또 투자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국채를 사기 위해서 몰려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럼 역시 또 돈맥경화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이 위험한 짓이 이제 거의 다 끝에 왔다라고 레이 달리오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레이 달리오님은 이제 브리지워터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수장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내왔던 그런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뭐 과거 이제 금리 위기 때도 미리 전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자 중에 그루 중에 그루라고 하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굉장히 미국이 아니면 전 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도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적자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가장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바로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살아왔던 세상은 성장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파리도 모니터에도 자주 나오시는 홍성국 우리 대표님, 수축사회, 수축사회.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계속 성장하는 세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수축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가 무너지면 이건 나라의 근간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결국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이걸 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결국엔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이제는 법인세를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주식시장에 또 악영향이 미칠 거고 이거는 또 꼭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이 문제는 계속 아마 이슈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수축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면서 결국 그럼 세금을 그럼 누구한테서 거둘 수밖에 없냐? 세금을 부자들한테서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자들이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든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사가 많이 가던데. 네. 저 세금 없는 그 네. 국가로 방법들을 이민 가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거의 지금 붕괴가 눈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말로 듣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네.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가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김기현 작가님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잘 참고하시고 그렇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 또 비슷한 의견들, 뭐 이렇게 이게 뭔가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조사를 더 하셔서 본인의 어떤 투자라든가 네. 혹은 그 대비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저도 동의가 되는 거, 동의가 되거든요. 네. 앞으로 뭐 이게 정말 어려워질지 폭락이 될지 이걸 떠나서 그러한 상황이 올지 안 올지 지금 현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구루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잖아요.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을 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전 세계 최고의 그루들은 서서히 빠져나올 준비를 저는 아마 지금 이미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어요. 이 시장이 또 어디 있냐면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지금 돈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1년 내에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지방 아파트 시장,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지역들 중에서는 잘만 고르면 지금 거기는 모두가 팔고 싶어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곳에 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라면 뭔가 지금 약간 매수세가 나올 때 그동안 안 팔렸거든. 근데 약간 가격 높이 올려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팔고 싶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사고 싶어하는 그런 거고. 참 투자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의 심리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 시야를 한번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개발하신 그 리치고, 리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뭔가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